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메르스 큰 불은 잡혔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네 분 모셨죠? 그렇습니다. 네. 곽수종 경제학 박사,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세형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메르스 사태 큰 불은 잡혔다고 봐야 합니까? 주말 사이에 주말 이틀 사이에 확진자 3명밖에 안 나왔고요. 뭐 사망자 1명. 굉장히 증가세가 많이 둔화됐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사이에 확진자 수가 3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보기 드물게 요 근래 보기 드물게 환자 수가 1명도 새로 추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르스가 어느 정도 많이 잡혀가고 있다, 또 끝나가고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의료계와 보건당국 내부에서는 이제 종식 시점에 대한 그 어떤 언제쯤이 이제 확실히 우리가 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격리자가 4,035명 많이 죽은 거죠? 저것도? 네, 지난주에 6,000명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5,000명대를 계속 유지했는데 이제 4,0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메르스가 이렇게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다시 주말 다녀보셨겠지만 차가 많이 다시 막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통계 좀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극장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게 역시 극장가였었는데 극장가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 50% 정도 줄었다가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는 많이 회복을 해서 뭐 극장 같은 경우에 거의 회복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목적성이 있는 모임들, 이런 이제 부동산 청약을 하러 간다라든가 무슨 골프를 관람하러 간다라든가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전혀 평소와는 다름이 없었다 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고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놀이동산 같은 거, 테마파크 같은 건데 여기는 지금 회복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청계천을 서울시가 통계를 냈는데 보통 이런 주말에는 하루에 6만 명 정도 많게는 오는데 거의 채 3만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좀 그냥 나들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는 이제 회복은 덜 됐지만 내가 목적이 있어서 가야 된다. 이런 장소에서는 지금 거의 메르스의 여파는 이제 많이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진정세로 돌아서지 않았나라는 안도감이 좀 있는데 국민들의 불안은 그래도 한편은 여전한 편이고요. 하지만 이세영 기자님, 이렇게 전염병이 무엇인가 청보를 했을 때 이제 끝이다, 종식이다라고 말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네, 종식이다, 이제 어느 정도 퇴치가 됐다 이런 선언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병원들, 이제 대형 병원들 있죠. 지금 거점 병원들, 특히 환자들이 거쳐간 이 병원들의 이제 뭐라고 했냐, 최대 잠복 기간, 그때까지 환자가 이제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병원들은 이제 이달 말까지 정도 이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최대 잠복기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28일, 그러니까 최대 잠복기가 2주죠. 2주의 2배인 28일이 지났고도 환자 발생이 없을 때, 그때쯤이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또 자신 있게 메르스가 종식됐다, 퇴치됐다는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르면 7월 말일 정도 되겠네요. 7월 중하순이나 늦으면 8월까지 갈 수 있는데 빠를 경우 7월 다음 달 중하순 경우는 가능한 겁니까? 이달 이제 처음에는 뭐 이달 말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최소 다음 달 말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8, 9월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3차 유행이 다시 번질 가장 큰 관건인데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137번 환자하고 이제 응급 이송 요원으로 이제 이동 경로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 환자랑 165번 환자 강동경희대병원 투석실에서 이제 오랜 기간 좀 입원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았던 그 환자들에 대한 이제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대규모 감염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그거에 이제 최대한 이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당국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137번 지금 마지막으로 환자를 이송했던 게 10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24일까지 정도면 부분 폐쇄 이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삼성서울병원에서 3명 가운데 지금 또 1명이 의료진 감염으로 네네.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너무 빠른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사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24일이면 이제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확인된 그 삼성서울병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감염 경로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다 딱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사실 크게 전파될 우려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어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나타났던 그 수많은 이렇게 누락된 환자라든지 이제 기대 밖에서 막 벗어났던 이제 환자 발생 이런 것 때문에 24일이 다소 이르지 않느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잠복 기간이 넘어갔을 경우에 혹시 또 환자가 새로 나오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 일단은 공식적으로 24일 날, 이제 6월 24일로 부분 폐쇄는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이 137번째 환자, 응급 이송 요원인데 네. 이 사람을 통한 감염자가 또 한 명이 또 확인이 된다면 네. 실은 24일 부분 폐쇄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연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따른다는 거고, 그럼 24일 날 이 폐쇄를 푸는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이 137번째 환자가 더 이상의 추가 감염자를 낳지 않을 경우라는 네. 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이나 뭐 확진자가 아닌 로펌에서 냈습니다. 네. 뭐 로펌은 이제 변호사가 저기 사진 네. 나오고 있죠. 변호사가 낸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어떤 손해배상 소송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가족이라든지 환자들이 내야 되는 게 맞겠죠. 손해를 본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행정 소송인 건데 그건 뭐냐면 저 변호사 얘기는 지금 감염법 예방법 보게 되면 정부가 어찌됐든 간에 정보 공개를 제때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네. 근데 그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안 한 것을 부작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감염병 예방법에 위반됐으니 위법한 행위다. 그 국가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 이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을 한 것이죠. 뭐 저 변호사 얘기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손해배상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뭔가 잘못 대처했다는 거를 본인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뭐 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기록을 남기고 예. 싶었다. 참 소송 이유가 재밌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이 부작위 위법이라는 게요. 그렇게 되려면 법에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감염법 예방법 보시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써 있어요. 네. 정보 공개에 대해서. 네. 그리고 세세한 정보 공개 절차나 근거에 대해서는 대통령 영역에 위임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무가 추상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 부작위가 위법이고 확인해 줄 거를 승소 판결 받기는 저게 인정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네. 부작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가 사실상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한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 추궁을 할 때 누구를 찾을 것인가는 사실 찾기 어렵겠죠. 근데 저는 뭐 시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조금 우리 이생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조금 우려 아닌 우려라고 하는 게 독일 케이스가 5월 달에 환자가 완치됐다고 나갔는데 6월 6일 날 사망한 케이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직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프랜카드를 설치를 하고 한 150명가량 되는 환자 가능성이 있는 분들 추적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네. 정부가 어떤 뭐 국민을 안심시키고 심리적으로 좀 안심시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발상을 해서 한국이 이번 이 기회를 잘 이용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갖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아마 이런 사설 정보지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지 네.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강남 룸사롱에 메르스 확진자가 다녀가서 지금 그 종업원들이 격리가 되고 했다라는 내용 받아보셨습니까? 저희 바로 제주 방문 A 환자인데요. 그렇죠. 일단은 금요일쯤이었나요? 목요일쯤에 저 A 환자의 신상이 털린 SNS가 다 돌았었고 주말에는 저 A 환자가 룸사롱을 갔다 자주 가는 룸사롱에 있었고 거기에 있는 일하는 이제 여 종업원들이 격리 조치됐다라는 건데 일단 저희까지는 이제 사실은 아니고요. 이제 사실 팩트는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물었다고 합니다. 갔냐 안 갔냐? 그랬더니 저 A 환자는 나는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CCTV를 전수조사를 해서 네. 블랙박스하고 과연 A 환자, 제주도 갔던 환자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추적 중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적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확인이고, 그 해당 가게라든가 룸사롱이라든가 그 여종업원이 격리됐다는 것은 아직은 사실이 근데 아닙니다. 경찰 수사에 나섰나 봐요. 저기에 이제 대해서.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네. 간에 좀 뭐 그 룸사롱 중에 하나 업주가 피해가 막심하다. 예. 네. 막심하지 않겠습니까? 룸사롱이라는 게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폐쇄된 네. 공간이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 가겠어요. 이름 나왔으면 안 가겠지. 그러니까 지금 야, 허위 사실 유포한 사람 좀 잡아달라 이렇게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봐도 여긴 안 갔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지금 뭐 열도 나고 기침도 하는데 한가롭게 밤에 가가지고 룸사롱하고 술 먹고 있겠습니까? 집에 누워 있어도 될까 말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괴담이 유포되다 보니까 단체 회식도 많이 줄어서 네. 음주운전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거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이게 이제 됩니까? 역설적인 건데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요즘 단속 안 하거든요. 이렇게 불게 될 경우에 네. 그 이제 감염 여부가 있어서 그럼 당연히 음주운전 사고 많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의 20% 이상 음주운전 자체 사고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메르스발 이 효과가 무서운 건데 왜 그랬냐? 회식이나 이런 모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실 기회가 없었고 당연히 음주운전 뭐 검사를 안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발 썸머 세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메르스가 서서히 정점을 지나면서 그동안 피해를 봤던 유통업체들 이제 만회하기 위한 썸머 세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전기요금인데요. 네. 가정용 전기요금 뭐 한시적으로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말에 저도 좀 굉장히 놀랐는데 전기요금을 인하한 적은 매우 드뭅니다. 뭐 다른 가스요금과 달리 뭐 한 5번 이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역대요. 일단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한시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뭐 가게당 뭐 8,300원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월 11,500원까지도 이제 할인 효과가 있다. 전반적으로는 1,300억 정도 이제 가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정부는 이제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공식적인 명목은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여기에 대한 이 하락분을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하고 관련한 모든 손실 부분, 비용 부분은 한국전력이 떠안는다. 여기까지가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한국전력이 1분기에 크나큰 이익을 남겼더라고요. 분기 이익이 네. 지금 2조 4천억, 2조 2,300억이 나왔거든요. 이건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아마 한국전력이 이 정도는 떠안아도 되지 않냐. 이런 명분도 좀 가미돼서 이게 3개월간 한시 인하라는 게 나오지 않았나. 원래 전기요금을 책정을 할 때 그 전기요금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얼마라고 하는 단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한국전력이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벌어야 되는 수익에 맞춰서 내는 방식이 있고 또 시시때때로 유가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그때 이 전기값을 떨어뜨리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아마 어떤 방식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유가를 지난해에 떨어지고 있으니까 전기값도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이 어느 누가 이렇게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해서 떨어진다. 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최근 유가 상황을 놓고 보면 배럴당 한 59불 정도에서 사실 60불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영향이 어디에 있느냐, 또 뭐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국전력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유가가 향후 중국의 소비량과 여러 가지 국제 시세에 비춰서 어떻게 변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거는 맞춰서 국민 여러분에게 편의를 보내드리고 어떻게 보면 4분위에 있다는 분, 이 4구간에 있다는 분들이 대부분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3, 4 이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중산층에게 이런 편의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좀 홍보적인 내용도 곁들였으면 국민들이 예. 이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백화점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예.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백화점들도 지금 26일부터 대규모의 서머 세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간은 줄이되 할인폭은 늘렸다라는 게 이번에 세일의 목적이라더라고요. 여름 전기 세일하면 한 달 가거든요. 예. 가장 크고 가장 길고 그런데 지금 발표된 백화점들, 빅3 백화점들 기간들 보면은 채 2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많이 줄인 건데 백화점 공식 발표 보니까 기간은 줄였지만 세일 폭이 뭐 역대 최고다. 네. 그러니까 좀 짧고 굵게 이번 백화점 전기 세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역효과도 실은 최근에 많습니다. 너무나 백화점들이 한 70%, 80% 세일을 하니까 정기 세일이라고 해서 갑자기 또 매출이 오르거나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무려 한 3주간에 걸친 여름 정기 세일에 백화점들은 좀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모 백화점 같은 경우 아웃도어 브랜드의 거의 90%가 이번 세일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아마 작불공. 그런 일은 최초라고 하는데 그만큼 할인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세일 대회는 자동차 업계도 줄을 섰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7, 8월은 보통
자동차 업계는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세일한 건지 메르스 여파를 좀 줄이기 위한 건지 예, 두 개 모두 다 맞는 네.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6월 달에 외제차 쪽에서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수입차 쪽에서. 그래서 6월 달에 대폭 할인을 하니까 아마 국산차들이 많이 당했고, 그래서 7월, 8월에 지금 세일을 나섰는데 좀 놀라웠던 게 신형차를 지금 현금 할인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보통 7, 8월 할인은 이제 신모델이 나오기 직전에 구모델을 깎아주는 그런 모델이 많은데 지금 나오는 프로모션들은 신차들을 거의 뭐 현금 150만 원씩, 뭐 200만 원씩 깎아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그만큼 자동차 업계, 특히 국산차 업계도 힘들고 또 메르스 여파도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철직 칼럼니스트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세영 기자도 여기서 함께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요즘에 수입차 구매 시에 할인을 많이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뒤에는 수입차 업체들의 꼼수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손지연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은 수입차 업체들의 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수입차를 사러 가면 이렇게 현금을 일시불로 주고 사는 것보다 할부로 살 때 오히려 할인폭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할부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서울의 한 수입차 업체 매장을 찾아 자동차 구매 조건을 문의했더니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면 1,000만 원 정도 할인해주지만 할부 구매를 하면 200만 원을 더 깎아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이 이렇게 할부 구매를 유도하는 이유는 바로 높은 금리 때문인데요. 수입차 업체들의 안내대로 차를 할부로 살 경우 적용되는 금리는 무려 7에서 9%, 평균 4%대인 국산차의 2배나 됩니다. 심지어 이 회사들은 2%대 저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해 빌린 돈을 7에서 9%의 고금리로 소비자들에게 다시 빌려주는 건데요. 견적서에는 정확한 금리가 적혀 있지 않아 일부 소비자들은 할부 금리가 얼마인지도 모른 채 덜컥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반드시 할부 금리를 따로 물어본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장님을 좋아해서 그랬다. 네, 네.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시죠?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이호선 소실사이버대 교수 새롭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장님을 좋아해서 그랬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사건 사고 브리핑 김태현 변호사로부터 네. 들어보시죠. 예, 드디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치정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26살 안모 씨인데요. 26살 안모 씨는 의류 매장의 직원이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의류 매장의 사장인 13살 연상의 유부녀였는데요. 이 유부녀는 남편과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3살 연하의 이 범인 안모 씨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되긴 했지만 어느 날부터 유부녀 여사장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안모 씨는 관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얘기를 걸었죠. 그런데 이 유부녀 여사정이 관계 회복을 관계 개선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차에 태우고 납치극이 시작됩니다. 협박도 하고 폭행도 했었죠. 심지어 당신 남편과 아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 이런 강한 언사까지 내뱉습니다. 차를 태우고 폭행을 하면서 계속 고속도로를 질주를 했는데요. 그 여사장이 비명을 지르자 그 비명을 들은 도로공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20km 정도 추적을 하다가 결국 이 안모 씨를 구속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안모 씨 경찰에 잡혀서 하는 얘기가 나 우리 여사장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겁니다. 결국 감금치상으로 불구속 입건이 되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폭행이 죄죠. 떠난 사람 때린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곱게 보내줍시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사랑이 죄인가요? 이런 노래 제목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거나 헤어지자는 말을 또 분노를 표출해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이별 범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별 범죄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들을 잊지를 못해서 계속 괴롭히고 폭행하고 찾아가서 협박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게 또 굉장히 무서운 또 사건이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사랑할 땐 좋았는데 이별할 땐 아픈 거라 누구든지 이별이 아프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 이별을 딱 하게 되면 이별을 내가 통보를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통증이 좀 덜하지만 이별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나죠. 나는 사랑을 잃게 되고 또 나는 이 사랑이라는 경쟁에서 나는 패배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박탈감도 경험하게 되겠죠. 이런 세 가지 감정들이 함께 막 뒤범벅이 되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함께 봤던 요 사례처럼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상사와 부하지간의 사이이기도 했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는 잃어버린 자고 또 결국 이 잃어버린 과정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은 나에게 결국 나를 공격한 형상이 되거든요. 이런 공격의 끝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보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복의 가장 기저에는 뭐가 있는가?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거는 전능감에서 기인된 거고요. 전능감은 그 사람은 내 소유다. 이런 기본적인 감정에서 시작되는 거라 대단히 그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마지막 말로도 굉장히 힘들고 비참한 상황에 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예, 사장님을 좋아해서 지금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씨. 26살 네. 안모 씨가 사랑에 빠진 여인은 13살 연상의 유부녀였죠. 자, 이 납치, 한밤의 납치 도주 과정을 저희 채널A가 직접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예, 지난 20일 밤에 영동 고속도로 덕평 휴게소 인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가드레일과 고속도로 사이에 지금 동그라미 안에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여성이 보이죠. 바로 이 연상의 유부녀 네. 옷가게 사장입니다. 네네.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보면 한 20km 정도를 굉장히 지금 경찰차가 급차선 병행을 하면서 예.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납치를 당한 김 씨가 그 조수석에 앉아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20km 넘게 추격전을 벌인 끝에 안 씨를 검거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김 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도로공사공단 직원 신고 때문에 겨우 잡힌 겁니다. 만약에 잡히지 않았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뭐 더 큰 범죄로 이어졌겠죠.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 다행이죠. 그냥 뒤늦게나마 좀 잡혔으니까 그래도 다행이고 뭐 피해자한테 뭐 더 큰 어떤 신체적인 피해가 크게 없어서 좀 다행인 거고 일단은 경찰이 이거를 뭐 일단은 불구속 상태인 것 같거든요. 네.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는 거 보면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어떤 그 여사장의 상처나 그런 것들이 아주 그렇게 컸던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상해가 컸더니 많이 맞았다거나 그러면은 구속을 했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 불구속한 거로 봐서 그나마 조금 뭐 피해는 조금 덜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이게 좀 아침에 좀 가벼운 얘기를 좀 하자면 저런 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중학교 때 문학할 때 김소월의 진달래꽃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런 한 분이 교육들이 좀 들여밟고 갈 수 없어서. 꽃을 좀 뿌려드리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쿨하게 헤어지는 뭐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게 좀 이렇게 뭐 탐욕스럽다 그럽니까? 헤어지는 것을 어릴 때부터 좀 배우지 못한 게 아닌가. 예. 이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봐야 되나요? 이거는 장애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제 네. 요새는 하도 장애라는 말이 일상적이 돼서 그 장애란 말이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는데 장애라는 건 이 정도 수준에서 나타나는 일회적 사건을 통해서 장애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이게 장애는 아니지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아마 이 26세의 이 젊은 청년이 본인보다 13세가 많았던 띠동갑 그 이상인 여성을 사랑하게 될 때는 아마 모든 것을 다 바쳤고 또 그녀를 통해서 얻었던 행복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나 사랑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 이별마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힘들고 또 굉장히 관계는 또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여성이 경제적으로 많이 활동하게 되고 네. 또 여성들이 남자에 의존하지 않는 세상이 이렇게 돼가면서 보통 이런 사건들은 김태현 변호사께서 잘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이런 치정 관계에 많이 얽혀서 많은 이런 여자들을 두고 있다가 부인한테 또는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뭐 외도에 대한 문제 책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외도를 하다가 어린 남자 친구한테 당한 것 이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많아질 수도 있죠. 요새 뭐 연상연하 커플도 뭐 굉장히 많은 거고 예전에야 남성 우월주의 사회지만 지금은 사실 좀 관계가 조금 역전되는 현상 아니겠어요? 네. 여자들 입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서서 이제 남자와의 어떤 그런 연애 문제들이 일으키는 경우가 뭐 다분히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아마 이게 여사장의 사랑 이런 문제도 있지만 내면에 아마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26살 의류 매장 직원 같은 경우에 우리 상식적으로 여사장과 애인이었는데 여사장 다른 남자가 생겼다. 예. 그럼 내 직장이 이게 안전하겠습니까?
나 이거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를 가능성도,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26살 안모 씨를 제가 비호하려는 건 절대 아닌데, 그 사랑의 문제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 나 이거 잘못하면 직장까지 잘리겠네, 여자도 잃고 직장도 잃어, 이거 어떡하지? 라는 약간의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치정범죄의 기저에는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도 그래서 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범죄 사례들 한번 보시죠. 2015년 6월에 일어난 것, 동기가 동거녀의 잦은 가출 때문이었고요. 2015년 1월에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해를 계획했었는데 내연녀가 결별을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별 통보를 했을 때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브레이크를 파손시켰다는 건 참 충격적인데, 저거.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별을 할 때도 사람 봐가면서 이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별을 할 때 이별은 항상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과정이 행복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드라마 같은 이별은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이 사람이 너무 이미 연애를 할 때도 너무 공격적이었고 집착이 좀 심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살살 달래는 과정도 이별의 과정도 약간 길게 가는 게 조금 더 안전을 선택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클라라, 이번엔 전 대표. 네, 이규태 폴라리스 대표, 뜨거운 진실 공방을 진행 중인 클라라 씨. 네. 또 다른 재판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클라라의 현재 네. 소속사는 이규태 회장, 네? 그 일반 폴라리스. 그 전 소속사, 그 전 소속사 대표가 이제 사기죄로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클라라 씨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인구가 회자됐던 거죠. 저게 지금 화면에 나오시겠지만 그 전 소속사 대표 60억 투자 사기란 게 뭐냐면 투자자로부터 60억을 받아서 그거를 회사의 어떤 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라든지 개인 자금을 유용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도 뭐 전부 유죄가 나와서 징역 9년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예. 근데 감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가 무죄가 나왔는데 그 일부 무죄가 뭐냐면 클라라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다음, 내용입니까? 다음 화면 좀 네. 보실까요? 예, 다음으로 좀 클라라 바꿔주시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9년에서 7년으로 감형이 됐다. 그러니까 그 60억 중에 그 60억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별개의 또 기권이 뭐가 있었냐면 클라라 스카우트위에서 3억을 받았는데 그거를 안 쓰고 다른 데다 썼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1심에서는 유죄로 나온 거죠. 왜냐하면 네가 그 3억을 가진 게 클라라를 전 소속사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계약 해지로 위약금으로 3억 원 준다고 해서 가져온 건데 네가 그 3억을 한 번에 안 주고 1,000만 원씩 쪼개서 줬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기 아니냐? 이렇게 봤던 건데 예. 2심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3억이 다 갔다. 즉 3억 투자 받기 전에 이미 자기 돈을 3억을 지급하고 그 3억으로 메꾸는 거기 때문에 결국 계약 이행한 거 아니냐. 약속대로 3억 투자 받아줘 그 3억을 약속대로 위약금조로 쓴 거기 때문에 이건 사기가 아니다. 네. 클라라에 대한 뭐 무죄가 나왔어요. 이 그래서 위약금을 줄은 주고서 마틴 카이라는 전 소속사가 클라라를 데리고 왔던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 소속사가 있고 갤럭시아라는 소속사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틴 카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폴라리스까지 온 건데 그렇죠. 지금 요 소속사 대표는 마틴 카일의 대표인데 마틴 카일이 갤럭시아에서 클라라를 데리고 오는 그 위약금 문제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 이제 무죄가 나온 거죠. 근데 클라라 도대체 지금 걸린 소송이 몇 개입니까? 근데 뭐 이거는 클라라가 뭐 어떻게 보면은 참고인으로 나오는 거지. 참고인 사실 나온 거고? 클라라가 뭐 네. 피해자도 아니고 왜냐면 본인은 뭐 갤럭시아에서 그냥 마티카를 이전에 이적했을 뿐이니까 피해자도 아니고 피의자 그건 더욱더 아닌 것이죠. 근데 다만 전 소속사 대표의 어떤 소송 그 사기 행위 중에 본인이 참고인으로 좀 연루가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이건 사실은 클라라 네.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열정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사례, 아무래도 좀 가수 유승준 씨의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달에 2번에 걸쳐서 무릎을 꿇고 이 네티즌들에게 병역 기피에 대해서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중국 웨이보에 그제였나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꿈꾸고 있다. 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그렇게 뭐 여전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온적이고 아직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유승준 씨의 마음, 정말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열정만큼은 메르스가 진정되는 게 보이나 보지 저런 좀 비꼬는 말투도 있고요. 급근기로 군대를 포기하지 말지 그랬나.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정적인데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승준 법까지 지금 재정 논의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 새정치연합의 백군기원 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을 내놓은 건데 결국 핵심 내용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유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은 아예 입국을 못하게 하자는 이제 개정안을 만든 거죠. 그래서 병역 기피가 심각하다. 이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제 얘기는 하고요. 아직 뭐 통과된 건 아니고 네. 발의가 된 내용이니까 뭐 국회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통과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저거를 사실 반대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 병역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국민정서에서 이회창이라는 보수정당의 유력한 정치 대선 후보를 거의 대통령이 될 뻔했던. 두 번이나 날렸던 그렇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으면 뭐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국민정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이회창 후보는 정말 억울하게 당한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때 김대업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네. 뭐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병역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정서가 돌아오기에는 제가 보기엔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잣대를 유승준한테 대려면 똑같이 국내에서 재벌이나 또 네. 국회의원들 또 정치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단지 유승준 개인의 문제만 둘 게 아니라 우리 네. 국민 전체의 어떤 정서 문제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유승준법이 발의가 돼서 지금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했던 사람 이렇게 되면 유승준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네. 해당될 사람이 많을 수가 있는 많죠. 거죠. 유승준 씨는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소급 입법이 안 되니까 네. 유승준 씨는 해당이 여기에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제2, 제3의 유승준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는 적용이 되겠죠. 이번에 그 유승준 씨가 시기도 별로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 사안 자체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지금 또 메르스라고 하는 게 전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었는데 이 시기에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는 건 사람이 개인적 공포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지거든요. 네. 이 시점에 이런 언급을 한 번 더 했다는 거는 그 시기를 또 선택하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조금 부주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유승준 이제 귀국하려는 노력이 이제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공천전쟁의 서곡. 네, 여야 20대 총선, 바로 내년 4월이죠. 20대 총선을 앞두고 네. 당직 인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당 사무총장직을 두고 여야가 모두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무총장직, 어떤 자리라서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사무총장은 이제 첫째 당 살림을 다 맡는 자리죠. 그러니까 재정 문제, 인사 문제를 포괄하는 자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공천을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주도하는 분이 이제 사무총장이기 네. 때문에 역대 공천 직전에 예외할 것 없이 사무총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특히 MB 때는 그 당시 이방호 사무총장이 굉장히 구슬에 네. 오르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총선 앞두고 사무총장이다 이러면 예. 모든 의원들이 신경이 가장 예민해지는 당직이 사무총장에 누가 가지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든 야든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번에 사무총장이 결정이 되면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당 살림을 재정적 인사 문제를 다 지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지면 당연직으로 공천심사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통상 사무총장은 대표와 가장 호흡이 맞는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뭐 굉장히 예민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 공천 시스템으로 본다면. 네, 새누리당 얘기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열어서 이 신임 사무총장 인선 문제 논의했는데 3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서 고성까지 네.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종골 원내대표, 아니 당을 깨자는 거냐, 당이 누구 당이냐, 소위 친노당이다 이거냐, 당이 나눠질 수도 있다. 책임을 이후 사태에는 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문재인 대표, 이렇게 되면 지도부가 그냥 무기력에 빠질 걸로 보인다. 당 지도부가 허수아비가 되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 때문에 저런 정론이 벌어진 문재인 겁니까? 대표가 최재성 이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이제 거론을 했고 그다음- 최재성 의원을 네, 사무총장 그다음 거론을 했죠. 28 그게 문재인 대표가 밀고 있는 그렇죠. 예. 28 카드인가요? 전당대회 이후에 이전에는 뭔가 하면 이게 협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하고 협의하고 네. 그냥 밀고 가면 되는데 그게 합의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합의가 안 된다면 표결까지 갈 수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최재성 카드인데 최재성 의원 같으면 이른바 범친노라고 그러죠. 네. 정교하게 보면 정세균계에 가까운데 정세균 의원도 뭐 범친노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노 진영이 좀 발끈하는 문제인데 아니 혁신위 만들어 놓고 탕평한다 해놓고 또 사무총장은
범친노를 안 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논리는 제가 정교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대안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야당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혁신위가 있고 친노비노 간의 갈등이 있는데 문재인 대표나 이종걸 원내대표도 김무성 대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답을 하면 그러니까 여야 합의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수용하면 개판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이 공천에 개입할 여지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박상원 소장께서 오픈 프라이머리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지금 새정치연합이나 야당 쪽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나 다른 어떤 그 프레임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당이 허수아비냐, 원내 당대표가 이미 허수아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정세균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재성 의원이. 이번에 당직 인선을 갖다가 한 모양인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부분의 인선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세균계 의원들이 당직의 요직에다가 이렇게 고루 등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밖에서 두루 여러 사람을 불러들여서 사람을 쓰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김상곤 위원장도 혁신위원장도 말을 했지만 지금 4개 정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당이 깨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여기에 대한 아마 은유적인 표현을 갖다가 이종걸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결국은 친노와 범노의 어떤 판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머지는 깨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난 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이번 결국은 가장 지금 관건은 이 국회의원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무총장 공천인데 이럴 경우 이번에 만약에 친노계가 범친노계가 사무총장직에 들어설 경우 확실하게 당이 친노 비노로 갈라질 것을 가장 우려하는 거 아닌가요? 갈라져 있죠. 지금 내부적으로는 갈라져 있는 상태고 이걸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최고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구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에 의구심이 있는 것이 어찌됐든 호남을 대표하는 주성용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남을 대표하는 주성용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난 안 하겠다고 나간 상태에서 최고위원회 결정이라는 것이 친노 비노를 아우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네. 두 번째 아까 사무총장 문제와 공천권 문제와 관련했기 때문에 예민하다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개파와 관계없는 공천 구도는 현재로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공천권을 돌려주는. 그러면 친노 비노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각 지역마다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비선거에 나가서 이긴 사람이 공천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개파 수장의 눈치를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거꾸로 지금 새누리당에서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고 김무성 대표가 내 계보를 갖지 않겠다.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면 야당이 이걸 전격적으로 받아버리면 개파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소멸되는 것이죠. 네. 근데 굳이 이 정답을 두고 이걸 애서 외면하면서 다른 얘기를 반복하는 심사를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곽수정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외부에서 좀 영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종걸 원내대표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문재인 대표가 좀 안타깝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죠. 네, 이종걸 원내대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문 대표가 밖에 있는 사람까지 포용해야 하는데 안타깝다. 지도부 표결 사퇴 가능성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길 바란다. 그게 이제 저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이제 친노 비노라는 개파 갈등이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이제 다 아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말로는 계속 개파 해소를 문재인 대표가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인사를 하는 걸 보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혁신위도 지금 말이 맞는 게 비노 진영에서 혁신안을 수용하겠습니까? 지금 저기에 최인호 위원장, 조국 교수,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있는 구도에서 이 혁신안이 만들어진다 해서 혁신안과 혁신위와 사무총장은 자기 공천과 밀접하다라고 모든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데 말로는 개파가 없다라고 했고 개파의 기억자로 못 내겠다고 했지만 개파가 지금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인사를 그래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종걸 원내대표의 문제 제기는 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런 반대도 불구하고 문 대표는 22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만약 정말 최고 결정을 내버리면 당내 갈등은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친노가 각자의 길로 가자라고 지금 선언한 게 아닌가라고 봐지는 것이 그 사무부총장 비노는 새누리당 세작이다 이런 얘기에서 논란이 이제 유전데 김경엽 의원 그게 아마 친노의 마음의 일단을 좀 표현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각자 한번 가보자라고 이미 사실 부부가 이혼은 아니지만 각방을 쓴 지 지금 오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만 남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그러니까 아까 아직 핵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천 문제 사무총장이 다루죠. 그런데 이미 혁신위원회에서 또 공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재성 의원이 과연 공천에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중성이 오버래핑 돼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 하나. 그래서 김상곤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을 했는데 광주 지역 위원들이 김상곤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는 내용이죠. 이 말은 이미 광주 지역, 호남 지역에서 느끼는 정서는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친노적인 어떤 분위기와는 영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물론 박주선 의원이나 또는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기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을 만들거나 뛰어나가야 된다는 건 분명하지만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는 아마 다른 어떤 또 다른 제3세력들이 조금씩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갖게 만드네요. 네, 여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취임 1주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임기 2년의 반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당직 2기 체제, 지금 당직 인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총선을 앞두고 사무총장 누가 될 것이냐, 새누리당 역시 좀 관심사가 많은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뭐 야당만큼 그렇게 분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이제 김무성 대표가 7월 되면 이제 임기가 1주년을 넘어서고 2기 체제가 돼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의 생각은 결국 수도권에 승부가 난다 보면 이제 수도권 총선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당직 인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고 아마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반대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사무총장을 누가 되느냐 당직 인선인데 아마 수도권 의원들이 좀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예상할 때 사무총장은 3선쯤 돼야 되는데 수도권 3선 누가 있지 보면 몇 명 없습니다, 사실은. 누가 가장 유력합니까? 한성규 의원 얘기도 한성규 의원. 수도권 3선 해보겠죠. 용인병이죠. 서너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중 안 되겠냐 이런 얘기고 또 한성규 의원 같으면 범친박이죠. 정확히 크게 반대할 가능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새누리당은 수도권 승리에 초점을 맞춘 당직 인선이 예상되고 공천권 문제는 별로 내가 볼 때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김무성 대표가 일관되게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 하고 있기 그다음에 최근 보궐선거에서 김무성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이제 된 거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오히려 지금 역설적으로 보수 정당이 좀 어드밴스한 진보적인 그 공천안을 가지고 좀 갖고 있는 것이고 야당이 좀 어정쩡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천 갈등은 난 20대 총선이 한국 정치사에 획을 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처음으로 공천권이 국민 손으로 돌아가는 첫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하다 보면 과연 가능할까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총선이 다가올수록 새누리당이 압박했을 때 야당이 안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치를 아무런 동력이 야당이 없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선관위가 관리하고 여야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선거니까 야당의 압박감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큰 것 같고 처음에는 김무성 대표의 진정성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죠. 당대표가 됐는데 공천권을 내려놓겠냐. 설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면 김무성 대표가 이제 안 내려놓을 방법이 없는 게 김무성 대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안 내려놓으면 그 앞에 말한 건 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당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순간에 다음 총선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세력과 안 내려놓는 세력과의 대결이 된다면 국민이 어디에 표를 주겠습니까? 퇴로가 없군요. 근데 공천을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하나의 그 프레임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내년 4월 정도에 총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전까지 저는 이제 경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새누리당은 경제의 어떤 그 호와 불호가 상당히 어떤 공천을 하든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저는 참 한심한 게 10년 정도의 어떤 정권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국민에게 정권을 창출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뢰를 못 드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안주할 수 있는 집의 공천권만 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이 없다는 것. 이 점에서 아마 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다른 모습의 공천에 관한 이슈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은의 홀로서기. 이번에는 북한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 있던 것이 사라지고 없던 것이 사라지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먼저 있다가 사라진 것. 무엇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김정은의 모습이 보이죠. 2014년 시찰을 할 때의 모습과 2015년에 훈련 참관을 할 때의 모습. 옷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왼쪽 가슴 위에 보시면 자, 2014년에는 김일성 배지가 보이는 게 보이실 텐데 2015년에는 없습니다.
정치학에 사진 정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 정치학이 뭔가 하면 옛날 철회장막이랬죠. 구소련, 그 다음에 북한 이런 폐쇄된 국가에서 우리가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간간히 흘러나온 사진을 통해서 이제 권력 서열도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일본, 대한민국은 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차기를 누가 뛸지 초등학생도 압니다. 뭐 김무성, 박원순, 안철수, 문재인. 근데 북한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저는 한 커트의 사진을 보면서 북한 사회, 폐쇄된 사회의 이제 변화를 예측하는데, 배지는 굉장히 큰, 우리가 그냥 뭐 보온에 달 배지 그렇죠. 달고 계시는데 네. 깜빡 잊고 안 달고 온다더라도 문책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배지는 초상위장이라 해가지고 저거는 그러니까 그 북한 사회의 체제를 받쳐주는 가장 큰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실수로 만약에 안 달고 왔다. 그럼 우리가 양복 갈아입으면서 안 달고 올 수 있는데 그건 큰일 납니다,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휘장인데 김정은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대여섯 번 안 달고 왔다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분석하는데 의도가 있다. 정확한 거죠, 그거는. 저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리적인 부분은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미칠 수 있죠. 네. 이 배지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배지는 뭐냐면 하나, 첫째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까지 김정은이 했던 항상 배지를 타고 다녔다는 건 김일성 그리고 김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에 대한 연계성을 이야기했다면 그걸 뺐다는 건 이제는 독립하겠다 혹은 내가 지존 내가 그 원래의 정통이 되겠다라는 일종의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국민들이 바라본다는 건 이건 단순히 이게 실수가 아닌 게 김정은이 스스로 자기 옷을 다리 얹고 나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그 옷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배지를 당연히 달았을 거고 근데 그거를 빼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요. 그럼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 중심이 아니라 김정은 중심으로 뭔가가 옮겨가는 모양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정은이 해왔던 많은 공포 정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하나의 독보적인 존재로 본인이 서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게 보일 거고 그만큼 충성도를 어느 정도 높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저 말씀을 네. 돌리면 김정일, 김일성 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떤 그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할 필요 없이 이제 내 체제가 안정화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북한 전문가분들 중에서 북한 체제 김정은이가 어렵다 또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만 평양 시민들 중에서 단단하게 이미 김정은 체제가 다양한 방향으로 경제적인 측면이나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제 안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저런 행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우리 이호선 교수님 같이 아주 좀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분이 베란다에다가 자기와 관계없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거실에다가 항상 달아놔야 되고 퇴근하면 그걸 매일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만큼 김일성, 김정일은 북한의 모든 집에 안방에 그 사진이 2개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휘장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각별한 것이고 북한 사회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걸 떼버렸다는 얘기는 마이웨이라고 보기에는 뭐 어떤 내기를 가겠다라고 보는데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것인가 저는 좀 그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사실은 북한 주민들의 정서적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이번엔 김정은 배지가 조만간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 네. 디자인 작업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번엔 반대로 북한에 없었던 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월드컵 예선 경기 열린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 기업 광고판을 대거 설치했습니다. 네, 월드컵 예선 경기가 열렸던 화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연못 무역회사, 조선금강그룹, 클로렐라 공업시험소, 굉장히 다양한 북한의 기업 광고판이 대거 지금 경기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그동안 국제 경기나 뭐 자기네들끼리 경기할 때도 이렇게 광고판을 설치한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곽 박사님 지금 아까 북한 경제 얘기도 했는데 예. 저것도 예. 엄청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메시지가 있죠. 큰 변화죠.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이호선 교수님하고 들어오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다가 북한에도 개인 기업이 있나?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급하게 전화하는 걸 들어보셨죠. 북한에는 일단 개인 기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전부 다 국영기업 형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김정은 자체가 옛날 로드맨도 데리고 와서 어떤 미니마우스, 미키마우스 이런 것도 보여줬다시피 네. 상당히 이제 좀 개방적인 추세로 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월드컵도 보고 했으니까 이제 저런 형식을 갖추는 것 같다는 정도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